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현재 덴마크 경찰에 체포가 돼서 구금돼 있는 상태이지요.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금 연장 심리에 출석한 변호사를 정유라 씨가 국선 변호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점까지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정유라 패딩 이렇게 화제를 몰고 온 점퍼 뿐만 아니라 유모 가정부를 대동한 호화 도피 생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덴마크 현지에서 정유라 씨를 직접 취재한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PD를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 소식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PD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CBS가 먼저 했어요. 네. 자, 지금 두분 다 제가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길바닥에서 자주 만나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지금 벌써 한 20일 되나요? 17일? 예, 이제 18일째 되고 있죠, 이제. 18일째. 거기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덴마크세요? 아니면 독일로 서울 오려고 준비 중이시라고? 예, 그 덴마크에서는 이제 취재를 다 마쳤고요. 이제 네. 서울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오늘 저희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서울행 비행기를 타시는 거예요? 여기 날짜로 16일이요. 한국 서울로는 한 17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랑크푸르트에 남아서 더 취재를 하고 오시는 거네요? 근데 취재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좀, 취재한 것들을 좀 정리도 해야 되고, 사실 여기서 조금 많은 도움을 받은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조금 이제 인사도 좀 나누고, 그러려고 이제 남은 시간 좀 그렇게 활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남아서 더 취재하는 것은 아니고 마무리 작업하는데, 지금 사실 이게 뭐 그 정유라 씨 관련된 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그 독일에 있는 수많은 최순실 관련 법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취재도 사실은 필요해서 오마이뉴스 좀 현지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저 하여튼 서울에 오시는군요. 정유라 씨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올보르 법원에서 처음 만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휴정 중에 인터뷰를 한 한국 언론에 대해서 지금 덴마크 유력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폴리티컨인가요? 하는 매체가 네, 저도 봤습니다. 그 법정 내 촬영 금지한 거 한국 언론이 어겼다. 덴마크법 어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당시 그 법원 관계자들이 촬영을 못하게 했는데 한국 언론이 막 어거지로 촬영을 한 겁니까? 당시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사실 그 재판이 영장 심사 진행하는 재판이었는데, 저희가 이 독일에서 그 덴마크까지 1000km의 거리고 시간상으로 한 12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체포된 소식을 듣고 곧바로 출발을 했어도 도착을 했을 때에는 사실 좀 많이 늦은 시간이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심리 중에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잠시 휴정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저희가 도착을 해서 법정 안으로 이제 입장을 했는데요.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법정 안에서의 그 어떤 공개된 촬영은 금지되어 있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건 법원 측에서 공지사항을 주거나 그렇지 않아도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취재진이라면은 누구나 다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한국 법원의 경우에는 들어갈 때부터 이른바 이제 그 법정 안에 있는 그 이를테면은 법원 관계자들이 이제 방청하는 방청객뿐만 아니라 모든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막 기립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덴마크는 굉장히 자유로워서 그 나라 자체가 저는 굉장히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많이 보장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다. 이게 뭐 법률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잘 좀 저희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저희가 그 이제
휴대폰을 사실 이렇게 만지는 모습들을 네. 오히려 한국 대사관 측에서 나온 사람들이 더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 정유라가 아하. 체포가 되고 영장 심사가 진행된다라는 소식이 접해지고 대사관 직원들이 3시간 전에 출발했다는 사전 정보를 저희도 입수를 했고요. 덴마크 저희가 도착했을 대사관 때 직원들? 예, 코펜하겐 현지 대사관 아하. 직원들이 예, 예. 급파가 돼서 아하. 법정에서 지금 재판 진행 과정을 다 지켜봤고요. 네. 그 대사관 직원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휴대폰은 이제 집어넣어야 된다. 뭐 촬영하면 안 된다. 오히려 저희 한국 측 대사관 직원들이 저희한테 주의사항을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대사관 직원들이 그 한국 언론을 오히려 더 통제하려고 했었고 결국에는 그러면 이 보도가 한국 대사관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독일 그 덴마크 언론에 기사화됐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워낙에 정유라의 어떤 인터뷰 부분이라든가 공개된 영상 부분이 한국에서 주요 이슈로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있고 해외 언론, 현지 언론에서도 공개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감한 사안이고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이제 이쪽 현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쪽 덴마크 올보르 법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유감의 표명을 표현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감 표명을 한 것이고 실제로 뭐 법률적으로 제재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곳에서는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정유라 씨를 촬영한 영상이 뭐 비밀스럽게 찍혔다라고 보도가 됐다는 건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냥 유감 표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근데 워낙 한국 언론이 이렇게 뜨겁게 이 문제 심각하니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유라 씨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보도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었다. 그 언론 윤리에 그렇게 크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취재 윤리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거 법을 준수를 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저도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현재 지금 저희 나라가 이 정유라를 지금 저희가 취재를 했지만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순실서부터 해서 현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에 대한민국의 너무나 큰 이슈이고 천만 촛불의 어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분노라든가 정서적인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약간 다소 그런 위반을 조금 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저희 국민적 정서적인 걸 고려하고 를 해서 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알 권리에 우선을 두고 촬영을 했고요. 제가 공개 시점을 사실 바로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공개했던 거는 네. 음성 녹음을 한 거고 네. 녹음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해석이 한국과 덴마크에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서 음성 녹음본을 먼저 공개한 거고 그 과정에서 TV조선이 영상을 같이 동시에 촬영을 해서 먼저 공개를 한 거를 보고 다수의 언론들이 저에게 그 영상을 이제 공개를 요청을 했고 잠시 좀 고민을 해본 결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이 워낙에 저희 한국에서는 워낙에 많은 주요 이슈, 커다란 이슈이고 그다음에 많은 정서적으로 어떤 자괴감이 국민들이 들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에 따른 취재 윤리적인 어떤 논리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제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감수할 생각을 하고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말씀 속에서 어쨌든 그 천만 촛불이 요구하는 그리고 국민적인 그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 이에 따른 그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판단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정유라 씨가 당일 법원에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얀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국선 변호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정유라 씨와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냐라고 제일 먼저 물었고요. 네. 그럴 경우 그 질문에 변호사가 독일 변호사를 먼저 선임했다고 말을 했고요. 제가 이곳 현지의 덴마크 변호사를 선임을 했냐고 재차 질문을 했을 경우 이곳에는 법원에서 지정해준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재판이 진행 중에 그 옆에 같이 착석했던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여성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보통 뭐 피의자석의 옆에 이제 변호인들이 앉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사람이 덴마크의 법원에서 지정해준 국선 변호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심리가 끝나고 밖에 나와서 언론들의 인터뷰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변호사는 남자 변호사였고요. 그분이 독일 변호사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 이제 현재 한국에서 이제 다른 매체에서 나온 기사들을 저희도 쭉 보고 그 상황을 되짚어 보니 그 사람이 덴마크 이 형사소송법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아주 유명한 로펌의 소속의 변호사였던 걸 이제 저희도 나중에 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 결국엔 정유라 씨가 그날 한국 언론들과의 기자 간담회라고 해야 될 텐데 한국 언론과 만나서 덴마크 국선 변호인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렇죠. 거짓말로 드러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20살이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뭐 17개월짜리 아들을 갖고 있는 엄마임을 강조하면서 그 국선 변호인을 얻었고 돈 한 푼이 없고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지금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 덴마크 대형 로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TBC 소속 형법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의 수임료도 상당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이 한 푼 없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 정황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되기 이전에 제가 그동안 정유라의 어떤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고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독일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면서 지금 어떤 행방이 좀 무연한 거 아니라는 추측을 좀 하는 그런 가정에 놓고 이곳에서 그렇다면 어떤 변호인을 선임을 했겠냐. 그래서 이거 현지 변호사들을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 비대계 설립에 개입을 했던 박승관 변호사도 저희가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박 변호사의 어떤 이야기에서도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여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최고의 협법적으로 전문가이고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그렇게 돈이 많은데 여기서 보통 수준의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힌트적인 질문을 좀 받아서 이곳 독일에서 가장 형사적으로 아니면은 유능한 변호사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체포가 됐고요. 역시나 변호인의 선임 과정에서 보실 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일반적인 변호사는 절대 선임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견된 어떤 추측을 조금 맞아떨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컨대 덴마크 최고 형법 전문가라면 그 수임료가 얼마나 되는 걸로 좀 알려져 있나요? 혹시 그 부분도 취재가 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덴마크에서 취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정유라의 인터뷰 외에는 다른 부분은 사실 지금 다 자택을 찾아가는 것까지만 취재가 됐고요. 시간상. 하지만 뭐 다수의 의견을 봤을 경우 그 수임료 자체가 딱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특히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거래에서 자기들끼리 굉장히 높은 금액 어떤 조건부 이런 것들이 계약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럴 경우에 어떤 선임료는 어느 정도라고 가늠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덴마크 법원에 정유라 씨 옆에 앉아 있었던 이 여성은 변호인이 아니었을 가능성, 덴마크 여성인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다시 되짚어 봤을 때는 통역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역. 판사 자체가 이쪽 덴마크어로 이제 심의를 진행을 했고 그 과정을 다시 영어로 정유라 때 번역을 했고 정유라가 영어로 답변을 하면 다시 덴마크어로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통역에 가까운 인물인 것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자택 취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정유라 씨가 입었던 패딩, 뭐 이게 뭐 굉장히 고가의 패딩인 걸로 이제 네티즌 사이에서는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알려진 사실만 하더라도 지금 뭐 매일 그 청소해주는 그 도우미가 왔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집의 월세가 뭐 240만 원이었다. 이런 주변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자택과 그 주변 취재에서 나온 얘기는 좀 어떤 건가요? 실제로 저희가 그 체포 당시 거주했던 9월 달부터 거주했다라고 하는 집을 저희가 찾았을 때, 네. 집은 뭐 상당히 작지는 않았습니다. 뭐 차고도 충분히 공간이 있고, 창이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안에 방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개 있는 방으로 봐서는 평수가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아니었는데, 사실 그 주변이 네. 집의 어떤 것들 다 비슷비슷하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했기 때문에 네. 월세를 주고 그곳에서 지냈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임시 거처로 활용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아까 제가 어떤 질문을 하셨죠? 또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이제 뭐 패딩, 뭐 고가의 패딩, 그 다음에 뭐 청소에는 청소를 해주는 청소 도우미가 매일 왔다는 월화수목금 왔다는 거고, 월세가 240.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좀 그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일푼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그 호화 생활을 누린 거 아니냐 이런 공분이 그 한국 네티즌 사이에는 좀 있거든요.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좀 정유라 씨의 생활 수준이 어떤 걸로 보이던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죠. 그거는 뭐 이미 최순실 그 게이트가 터지면서 최순실 이걸 독일에 대한 재산의 부분에 대한 취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뭐 블랙홀 같이 쭉 이렇게 빠질 정도로 그 단정할 수 없는 규모의 재산들이 지금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네. 사실 뭐 정유라가 독일도 마찬가지고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돈이 없이 생활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폭스바겐 차량 자체만 움직이려도 기름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 안에 그 아이의 보모를 봐주고 있는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60대 이분이 사실은 서울서 아이를 계속해서 보모 역할을 하면서 이곳 독일을 거쳐서 덴마크로까지 온 걸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의 한 달 뭐 평균 월급이 500만 원이다 얼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데 봐서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뭐.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것은 본인이 굉장히 이제 불쌍한 엄마, 아이를 어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한국의 특검이 그 불구속을 조건으로 하면 그게 뭐 구금 시설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자기가 와서 조사를 받겠다, 당장 귀국하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애 봐줄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자택에 직접 가보신 결과 정유라 씨가 머물던 은신처 거기에 지금 그 그러니까 그 정유라 씨와 함께 있었던 2명의 남성과 유모와 아이는 살고 있던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집을 이제 자택을 가서 이제 취재를 하고 확인을 했지만은 모든 창문에 이제 그 블라인더라든가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에 내부에 볼 수는 없었고요. 그 안에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오거나 하는 모습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안에서 저희 이제 수많은 취재진들이 계속해서 이제 취재가 이루어지고 문을 두드리고 확인하고 인터뷰 요청을 하는 그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다, 사유지 침해다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차례 경찰이 출동을 했고 마지막 출동했을 때는 취재진들한테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더구나 아이에 대한 부분은 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 사유지에 침해했을 경우에는 이 데니시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도 저희가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거로 봐서는 안에 이제 그 사람이 계속 남아 있지만은 남성 2명, 뭐 보모 이렇게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저희가 눈으로 직접 육안을 이렇게 확인하고 접촉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 있게 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 안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있고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 사유지 침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검이 이번 주에 정유라 씨에 대한 압송 절차를 밟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1월 6일 정도 이렇게 유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정유라 씨에 대한 압송, 현지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 어떤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요. 사실 정유라가 이곳에서 체포된 당시에 혐의가 불법 체류입니다. 불법 체류인데 저희가 법원에 가기 전에 이곳에 이제 경찰서, 구금되어 있는 경찰서, 체포된 경찰서를 방문해서 확인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법 체류만으로 가지고는 한국으로 송환하지 않는다, 송환할 수 없다라는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이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영장 심사의 주요 질의도 대부분 보면 한국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느냐, 대사관 직원이 나오면 만나겠느냐, 덴마크에 왜 왔느냐, 주로 이런 이유였고, 네. 구금의 어떤 사주 명령을 내린 거는 사실상 도주 위험을 좀 보고 내린 명령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곳의 법도 그렇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송환을 거부를 하면은 즉각 그분에서 항소를 하면서 소송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정유라가 현재 특검에 자진해서 귀국해가지고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어떤 압송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본인이 송환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별도의 소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매우 더 커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검에서는 정유라 씨가 자진 귀국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지에서 정유라 씨가 송환 거부 소송을 해서 유병원 씨의 딸 유섬나 씨 케이스처럼 한국에 오지 않으려고 할 때는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덴마크에서 지금 30일 구금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30일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방을 하는 거죠, 덴마크에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송환 요청이라든가 이것이 들어왔을 때 정유라 씨가 본인이 이제 거부를 했을 때는 그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30일 이후에는 별도의 이 송환 거부에 대한 소송으로 또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지금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서 이게 잘 처리될 것이다. 법무부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현지에서는 정유라 씨가 송환 거부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 정유라 사실상 특검에서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어떤 뭐 공조 요청을 하는 부분은 뭐 볼 수 있지만은 결국 이곳에서의 어떤 국가 간의 이러한 부분 송환 요청 부분이라든가 여권 무효화라든가 뭐 인터폴 뭐 수배의 어떤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검에서 요청을 하는 거고 이곳에서 어떤 국가 간의 진행을 하는 거는 이곳에 있는 이제 한국 정부인데 이 한국 정부 지금 한국의 이 정부 파견돼 있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나 이쪽에서 얼마큼 긴밀하게 면밀하게 신속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직 그 한국 정부 측에서 총영사관이나 대사관 측에서 그렇게 긴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독일이나 이쪽 덴마크에서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는 조금 짚어보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유라 씨 송환 절차를 밟는데 적극성이 좀 있지 않다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여권 무효화 조치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1월 10일 무렵에는 정유라 씨가 귀국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실제로 소송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뭐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지금 구금 시설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은 좀 됩니까? 뭐 이를테면 어떤 생활이 어떤지? 아직 저희가 이제 그 경찰서 면회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뭐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언론 취재 거부를 당연히 할 거고 경찰 측에서도 지금 한국 언론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민감해한 반응이 있어서 네. 어떤 질의를 통해도 뭐 즉각적인 답변을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따라서 언제 현재 수감돼 있는 상태에 대해서 물어도 대답을 해줄 수 없다. 그 다음에 저희가 면회 신청은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은 몇몇 언론은 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 부분 다 거절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취재를 통해서 느끼신 점 그리고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느낀 점은 지금 일단 최순실 이 국정농단 숨겨진 재산, 제가 사실 이 독일 현지에 나와 있는 규모가 계속해서 수많은 제보가 다양한 채널로 지금 오고 있고요. 그러나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어느 부분까지 파헤쳐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독립 저널리스트로서 흔히 말하는 1인 미디어인데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사전에 준비 잘 해서 끈기 있게 끝까지 취재를 하면은 기성 언론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취재물들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독립 저널리스트 부분 좀 많이 응원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 예, 늘 현장에서 저희가 함께 하는데요. 독립 언론 많은 도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PD와 함께했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